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남편과 아들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다지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아이였어요. 세영이 너는 둥글둥글 성격이 온순해서 팔자가 사납진 않을 것 같구나. 여자가 드세고 유별나면 박복한데 우리 세영이는 다복하게 잘 살 거야. 엄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세영이가 너무 개성이 없어서 걱정인데 뭔가 하나를 지독하게 파는 걸 싫어해요. 애 성격이. 네 언니처럼 하나에 꽂히면 물불 못 가리는 성미보단 훨씬 낫다. 유별나고 하나밖에 팔 줄 모르는 네 언니 사는 꼴을 지금 한번 보렴. 왜요? 언니 사는 게 뭐 어때서? 나도 일찍 결혼하지 말고 언니처럼 내 전공 살렸으면 좋았을걸. 저는 가끔 그런 후회 드는걸요? 네가 후광에 겨워 소를 치는구나. 네 언니 사는 게 넌 좋아 보이든? 100살 넘어가는데 집 한 칸 없이 일정한 수입도 없이 골방에 틀어박혀 작가임내 하는 게 보기 좋아? 엄마가 몰라 그렇지. 언니 소설가들 사이에선 엄청 유명해요. 요즘 원체 순수문학이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소설책을 안 읽어 그렇지. 언니 어디 가면 작가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이야. 그 소리 듣자고 좋은 원처들 다 마다하고 서나이 먹도록 외롭게 혼자 사는 거 난 하나도 달갑지 않다. 네 언니는 내게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야. 외할머니께서는 평생 소설을 쓴다고 전업작가로 살아온 이모에 대한 애증이 깊었습니다. 하라는 선생 안 하고 가라는 시집 안 가고 고집스럽게 팔리지도 않는 소설 쓴답시고 돈도 많이 못 벌고 혼자 사는 이모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죠. 그 이모께서 어려서부터 성정이 무척 별나셨다 합니다. 그래서 모난데 없이 둥글둥글 유순하고 평범한 제가 할머니는 안심이셨던 거죠. 세정아, 여자는 뭐니 해도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세상 최고 행복이란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는 시집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고, 우리 토깽이가 예쁘다 하니 하는 말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구나. 할머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 진짜로 커서 엄마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또 멋진 남자 만나서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요. 그래, 우리 공주는 왕자님 같은 남자 만나서 평생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 거다. 세정이 너는 그런 팔자야. 사주를 뽑아봐도 넌 남편 복을 타고났다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나온단다. 할머니 말씀처럼 저는 남편 복을 타고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또래들과는 좀 다르게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저는 결혼도 좀 빨리 한 편입니다.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건 7년이 지나서였지만 결혼을 한 시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른 편이었죠. 대학교 다닐 때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처음 보자마자 후광이 비치는 남자였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소개팅하기로 했던 여자가 아니라 그 대타였고요. 세정아, 내가 오늘 소개팅이 하나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면접 볼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안 바쁘면 네가 대신 나갈래? 갑자기 소개팅이요? 저 오늘 옷도 엄청 대충 입고 나왔는데 실기 수업 있어서 바지도 완전 엉망이고. 뭐 어떠니? 작업하다 와서 그렇다고 말해. 그리고 너 오늘 소개팅하는 남자 완전 킹카라더라? 스펙도 쩔어. 서울대 경영과 3학년이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대. 별명이 경영과 원빈이란다. 나중에 후회 말고 꼭 나가봐. 그런 소개팅에 지금 이 꼴로 나가라고요? 시간이 없어 그러지. 딱 30분 있다 우리 학교 정문 앞에 그 사람 기다리기로 했어. 네? 30분 있다가? 세정아, 부탁한다.
소개팅이라도 갑자기 약속 깨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불편하고 어색하면 간단히 차만 한잔하고 헤어져. 알았지? 나 면접 시간 늦어서 이만 간다. 그렇게 갑작스레 나가게 된 소개팅 대타 자리에서 저는 처음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의 4년제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있었고요. 그날따라 실기 수업이 몰려있는 바람에 제 옷엔 작업의 흔적들로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묻어 있었죠. 게다가 한 며칠 중간고사 공부를 한다고 전날 제대로 샤워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걸로 꼭 나가야 하나? 망신만 당할 것 같은데. 싶었지만 선배 언니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정문 앞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뵙기로 한 도예과 박선주 씨? 아니요, 저는 사실 선주 언니 후배예요. 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대신 나온 거고요. 아, 그러시구나. 급한 일정이 생겼다면 취소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그냥 돌아가시겠어요? 어차피 선주 언니와 잡힌 약속인데. 그쪽한테 괜히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예의상 드린 말씀이에요. 바쁜 거 아니시면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마셔요. 어때요? 그렇게 말하며 회사하게 웃는 남편 얼굴이 참 싱그럽고 핸섬했습니다. 선배 언니 말 맞다나 남편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미남이었죠. 키도 크고 목소리 또한 중저음에 듣기 좋은 보이스였습니다. 저렇게 인기도 많을 것 같은 사람이 아직 여자친구가 없나?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날따라 옷은 지저분하지 몰골도 꾀재재한 제 자신이 문득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립스틱 하나 바르지 못한 제 얼굴이 떠올랐고 갑자기 잘생긴 저 남자와 소개팅을 하기에 저의 모습이 너무 볼품없다는 자각에 이르렀죠. 저기, 사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별로라 그냥 여기서 헤어지면 안 될까요? 혹시 어디 몸이 불편하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한참 작업하다 나와서 옷도 지저분하고 그래서요. 그게 뭐 어때서요? 세영씨 전공이 도예라서 그런 건데. 영화에서 보면 미술하시는 분들 옷에 막 묻히고 있고 그러면 전 더 멋있던데요? 글쎄요. 전 그냥 지저분하게 느껴지는데. 전 세영씨 바지에 묻은 흔적들 보고 아, 오늘 내가 만날 여자가 맞구나 싶었어요. 도예과 여학생이란 소리만 듣고 사전 정보 하나 없었는데 세영씨 보자마자 도예과 여학생이라는 거 한눈에 알아봤죠. 그럼 우리 커피 마시러 가요. 요 앞에 괜찮은 커피집이 있어요. 커피 마시고 우리 영화도 보러 갈래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인이 되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하고 한 몇 년 기반을 잡은 후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면서 갑자기 결혼이 앞당겨진 거였죠. 자네, 우리 세영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켜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네는 인물도 훤칠하고 명문대생인데 어찌 보면 인물도 자네한테 빠지는 평범한 세영이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합니다. 제 눈에 세영이는 세상 어떤 여자보다 제일 예쁩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았고 앞으로도 쭉 세영이가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자네가 우리 세영이 쳐다보는 눈빛을 보면 자네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알 수가 있었네. 내가 시한부라 이런 말할 면목은 없지만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 세영이와 좀 일찍 결혼하는 게 어떻겠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남동녀 외동딸이 제 짝을 만나 결혼하는 걸 보고 싶었던 아빠의 염원 탓에 저와 남편은 좀 이른 결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계절이 채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박서방, 우리 세영이 부디 잘 부탁하네. 온실의 화초마냥 고생 모르고 자란 아이라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자네가 이해하고 많이 감싸줘야 해. 아버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저 죽는 날까지 우리 세영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많이 아껴줄 겁니다. 남편의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펑펑 우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다독여주던 남편이었죠. 결혼 전이나 후나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남자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인격 자체가 바뀐 것 같아. 결혼 전엔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취향도 같고 취미도 같았던 사람이 이젠 나하고는 아무것도 같이 하려고를 안 하는 거 있지? 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니? 세상에 결혼하고 안 바뀌는 남자들이 어디 있어? 우리 남편은 지킬 박사와 하위드 수준으로 뒤바뀐 사람인걸?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결혼 전에는 천사처럼 내가 하던 대로 다 하던 사람인데 결혼하니까 완전 남의 편 되어가지고 내가 하란 대로 하는 게 일도 없잖아. 청개구리 악마가 따로 없다 완전히. 말 안 듣는다고 때려줄 수도 없고 정말 내 속만 부글부글 혈압 오르는 거지 뭐. 어머 얘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다 괜히 너만 늙는다. 남편이 열받게 할 땐 그냥 몰래 카드 가지고 나와서 피부 관리라도 받아. 얼마나 짠돌인데. 지 카드 몰래 쓰면 아마 난리가 날걸? 아서라 얘. 세웅이 너는 우리에게 공감 하나도 못하는 얼굴이다. 너 몰랐니? 세웅이 남편 하늘이 내린 애처가잖아. 세웅이 너는 좋겠다. 남편 잘생겨 돈 잘 벌어. 거기다 너만 바라봐. 거기다 또 친정도 잘 살아. 얄미운 기집애. 지 혼자만 다 가졌어. 그러니까 세영이 이 기집애는 세상 혼자 사는 기집애야. 그렇게 친구들이 질투 섞인 농담을 할 정도로 남편은 소문난 애처가였습니다. 연애 시절이나 결혼해서나 저는 남편 때문에 속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언제나 남편은 제 의견을 먼저 물었고 제 의사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죠. 세영아, 이번 여름 휴가엔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글쎄,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당신은 어디 따로 가보고 싶은 데 없어? 나야. 당신이 가고 싶은 데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이지. 그런 게 어딨어. 암튼 듣기 좋은 거짓말하는 데는 선수라니까. 정말이야, 세영아. 난 네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좋단 말이야. 차세영의 행복이 나 박재원의 행복이라는 거 항상 명심해둬. 암튼 우리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니까? 당연하지. 난 영원히 언제든 항상 당신 편이야. 그렇게 저와 남편은 사이가 각별했고 일찍 저와 결혼한 남편은 결혼 후에 대기업에 입사도 하고 차곡차곡 승진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플라워샵을 오픈해 한동안 운영하기도 했어요.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했지만 전업 도예가의 길 대신 감각을 살려 플라워샵을 오픈한 거였죠. 제가 오픈한 플라워샵에서 저는 꽃꽂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꽃을 담는 화병이나 그릇은 도예 클래스와 함께 운영해서 수강생들과 같이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때문이었는지 저의 플라워샵은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남편 역시 원하던 기업에 들어가 업무 실적도 좋았고 저는 그 사이에 임신해서 귀여운 아들도 한 명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운영하던 플라워샵을 접고 아이 양육에 매진하게 되었고요. 여보, 당신이 아기 돌보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으면 혹시라도 당신이
우울증 같은 거 올까봐 그게 걱정이다. 걱정하지 마, 여보. 난 우리 다운이 돌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기 어리고 예쁠 때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가 직접 다 먹이고 씻기고 엄마 노릇 충실히 하고 싶어서 그래. 당신 혼자 하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우리 회사도 육아휴직이니 뭐니 그런 프로그램들 꽤 많이 생겼는데 나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당신 외국계에 살아 퇴근도 빠르고 지금 이 정도만 나 도와줘도 난 충분히 할 만해.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회사였고 한 달에 2주는 주 4일 근무였습니다. 주말이면 아기의 육아를 거의 다 책임져주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 컸죠. 여보, 다운이랑 내가 다니는 문화센터에 내가 아기 데리고 문세 놓은 아빠 1호였잖아. 엄마들이 나 다니는 거 보고 남편들한테 하도 뭐라고 해서 이젠 문화센터의 절반이 아빠들이야. 당신이 거기 문화센터 물갈이를 주도했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 쉬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도 주말에는 시간을 올고지 할애해서 아이 육아를 도와주는 착하고 멋진 남자였습니다. 제가 육아만 하면서 일을 쉬고 있는 걸 걱정해주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귀엽고 건강한 아들과 완벽한 남편. 저는 저 스스로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 생각하며 매사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과 동시에 칼퇴근을 하던 남편의 귀가가 갑자기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기 전에 항상 들어오던 사람이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늦어? 요즘 회사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대표가 바뀌면서 업무 스타일도 슬슬 바뀌는 분위기야. 한국 사람이 대표가 되었는데 직원들을 좀 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아. 그래? 당신 회사는 업무 시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게 매력이었는데. 큰일이다. 그러게 말이야. 없던 회식 자리가 자꾸 생겨나는 분위기네.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남편의 변명을 저는 처음에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굉장히 복잡한 패턴으로 바꾸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휴대폰 패턴 언제 바꿨어? 요새 다운이가 자꾸 휴대폰으로 장난하려고 해서 아무 때나 휴대폰 들어갔다가 인터넷으로 이상한 거 볼까봐 그러지. 또 업무적으로 중요한 자료들도 폰에 있어서 다운이가 장난하게 둘 수 없잖아. 남편의 변명은 모두가 다 합리적이었지만 왜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여자의 총말입니다. 집에 오면 혼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잘 없는 남자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혹은 밤에 다니지도 않던 밤 산책을 나간답시곤 밖으로 나가 한참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보, 요즘 왜 자꾸 자기 전에 밤 산책을 나가? 내가 운동이 부족해서인가? 자꾸 배가 나오잖아. 당신, 내가 배불뚝이 아저씨 되면 좋겠어? 당신 정도 뱃살은 애교로 봐줄만 해.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헬스클럽을 다니던가. 요즘 밤 공기가 시원하고 좋잖아. 나도 자기 전에 한 30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데 자기가 좀 이해해 주라. 뭘 제가 꼬치꼬치 묻기라도 할라치면 더 잔소리 못할 합리적인 변명을 내놓는 남편이라 더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었죠. 저의 이런 노심초사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꾸만 귀가가 늦어지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아무리 회사의 업무 스타일이 바뀌었다지만 솔직히 믿음이 잘 가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불안하고 찜찜한 저의 심중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딱히 없었는데
세영아, 잘 지내니? 궁금해서 안부 전화 한번 넣어봤어. 오랜만이다, 미진아. 딸아이는 잘 크지? 아유, 다 늙어 젖먹이 키우려니. 체력이 한계치다, 요즘. 아기가 100일만 넘으면 그래도 밤에 잠 잘 자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 그런데 세영아, 혹시 요즘 네 남편 괜찮니? 우리 남편? 그 사람 잘 지냈는데 왜? 괜찮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니, 나는 그냥 혹시나 해서. 말끝 흐리지 말고 똑바로 해봐. 너 분명 무슨 말 하고 싶은 거 있는 눈치인데? 아, 이런 말 할까 말까 나 솔직히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이 남편이 요즘 자꾸 어떤 여자랑 카페에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어. 어떤 여자? 카페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희숙이가 최근 네 남편 회사 근처에 카페를 개업했잖아. 네 남편은 희숙이 얼굴을 기억 못하는데 희숙이는 네 남편을 기억하더라고. 네 남편이 훤칠하니 잘생겨서 왜 한 번 보면 잊기 힘든 얼굴이잖니. 희숙이가 대체 뭘 봤다는 거야? 퇴근 시간만 되면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랑 카페에 들어와서 한참을 얘기하다 나간대. 둘이 스킨십도 장난 아니라 하고. 희숙이가 몰래 찍어둔 사진 있는데 너한테 보낼 테니까 일단 너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친구는 사진을 전송해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웬 아리따운 여자 한 명과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 여자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고 어떨 땐 그 여자의 얼굴을 티슈로 닦아주는 장면도 있었어요. 사진을 본 순간 전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려 아무런 말이 나오지가 않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지? 믿는 나무에 곰팡이 핀다는 옛말이 있다지만 전 도무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런 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어요. 친정엄마께 말씀드려볼까 하다 관뒀죠. 뭔가 상황이 확정된 것도 없는데 괜히 말씀을 드렸다 노발대발 하시면서 상황이 악화될까 일단 그런 면이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여보, 나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다운이랑 먼저 자. 알았어. 남편은 내 심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날도 늦는다는 통보를 해오더군요. 자정이 넘은 시각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당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신 대체 누구 만나고 오는 길이냐. 당신 카페에 모르는 여자랑 매일 들른다는 사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여자가 대체 누구냐. 따져묻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고 겨우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샤워를 하려고 욕실로 들어가던 남편이 핸드폰 진동이 울리자 불이 나게 샤워 가운을 입고 자기 서재로 도둑고양이처럼 가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서재로 들어간 후 몰래 서재방 문 앞으로 가서 대화 내용을 엿들었죠. 시간을 좀 달라고 몇 번을 말해요. 제일 답답하고 속상한 사람은 나야. 내가 뭐 아내랑 이혼하기라도 바라는 거야?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내가 책임진다고 몇 번을 말하니? 남편의 대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 몰래 서둘러 침실로 들어와 계속 잠든 척 이불 속에 누워있는데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대화의 내용을 듣자 하니 내연관계의 여자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머릿속은 다시 미친 듯 복잡해지기 시작하더군요. 먼저 아는 척을 해서 닥달을 해야 할까? 대체 통화하는 저 내연녀와는 어느 정도의 관계이고 얼마나 만난 걸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알아서 정리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남편이 그렇게 돌아온다는들 나는 예전처럼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배신감에 이혼한다면 우리 어린 다운이는 그럼 나 혼자 키운단 말인가? 아빠 없이 자랄 다운이가 과연 행복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그날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옆자리에 눕는 기척이 느껴지더군요. 잠결에도 늘 남편이 제 곁에 다가와 누워있으면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던 저였는데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싫은 기분이 들면서 제 몸에 슬쩍 닿는 남편의 기척마저 불편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 이런 모든 감정들을 꽁꽁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잠든 연기를 해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감정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태로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저는 겨우 새벽 일찍 혼자서 집을 나섰습니다. 나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다녀올게. 오늘 주말이니까 당신이 다운이하고 시간 좀 보내고 있어. 아마 저녁 늦게나 돌아올 거야. 저거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왜, 장모님 관절염 또 도지신 거야? 엄마 건강도 그렇고 언니한테 일이 좀 생겨서. 다녀와서 얘기할게. 저는 그렇게 대충 남편에게 둘러대고 아침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한 공간에 함께 있다가는 제 기분상 뭔가 사달을 낼 것만 같아 일단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집을 나온 것이었죠.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하지 않고 무작정 차를 몰아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전속력으로 차를 몰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바닷가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차갑게 파도치는 겨울바다 풍경을 한참 동안 말없이 보고 있었죠. 사람이 없는 황량한 해변에서 그렇게 끓어오르는 감정을 혼자 사귀고 왔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기 땡땡대학 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재현 씨 아내분 되시나요? 예, 제가 그 사람 아내인데 무슨 일이시죠? 남편분과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위독한 상태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군요. 병원에서 다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는 당장 한달음에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끔찍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비보가 절 기다리고 있었고요.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응급처치를 모두 했습니다만 남편 박재현 씨와 아들 박다운 군 5월 모일 모시 기준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아들 다운 군의 경우 이미 병원에 왔을 때 심정지 상태여서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황망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제 남편과 아들이 지금 동시에 명을 달리했다는 건가요? 환자분 일단 진정하시고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머리 부분에 큰 중상을 입으셔서 병원 측에서도 어떻게 더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아들 지금 어디 있나요? 응급실의 중환자실에 나란히 누워있는 남편과 아들을 본 순간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겨우 간호사의 부축을 받고 침상 위에 누워있는 두 사람의 이불을 걷고 얼굴을 확인했어요. 사고로 여기저기 상흔이 심한 어린 아들과 남편. 눈을 감고 미동 없는 두 사람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운아,
다운아, 눈 좀 떠봐. 엄마하고 내일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우리 다운이 좋아하는 김밥 사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니? 응? 그때였어요. 옆 침상에 웬 정체불명의 사람 한 명이 나란히 누워있는 걸 발견한 것은요. 저기요, 저쪽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죠? 참, 여쭤보려고 했으면서 경황이 없어서. 차량 안에 동승자 한 분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성분이셨는데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직 이분이 신원 파악이 안 되어서. 간호사는 침상에 이불을 걷어 나란히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여주었고,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상간녀였어요. 친구가 전송해준 사진을 보고 전 그 내연녀의 얼굴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막장 같은 상황 속에서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미동 없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이 여자도 지금 명을 달리한 겁니까? 안타깝게도 이 여자분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와 동시에 바로 명을 거두셨어요. 일어나 이 나쁜 년아. 갈 거면 너랑 남편만 데리고 가든지 내 새끼까지 데리고 가니, 응? 너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생태 같은 내 아들까지 데려가냔 말이야. 전 말없이 누워있는 그 여자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간호사가 다가와서 그런 저를 제지하더군요. 환자분, 응급실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진정하세요. 이거나 여자가 내 남편 뺏고 내 아들까지 뺏어간 나쁜 년이란 말이에요. 너 나한테 무슨 원수를 져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죄 없는 내 어린 아들까지 뺏어가냔 말이야. 이들 더러운 놈에 왜 어린 내 아들이 희생해야 되냐고. 저는 그렇게 그 여자를 사정없이 흔들어 깨웠고 병원 관계자들의 저지에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 필요 없어. 넌 지금 그렇게 명을 달리할 자격조차 없는 년이야. 당장 일어나서 내 아들 돌려달란 말이야. 다운아, 엄마한테 돌아와.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끝에 저는 이성을 잃고 결국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같은 병원의 입원실에 수액을 맞으며 누워있더군요. 세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너 정신이 좀 드니? 너 아무것도 숨길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세영아, 오늘 사고로 같이 명을 달리한 여자, 정체가 뭐야? 이모, 엄마, 나 지금 아무 말도 못하겠고 아무 생각도 못하겠어. 왜 나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살다 보니 정말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세영아, 일단 일어나서 정신을 좀 차리자. 힘들고 슬프지만 지금 네가 이렇게 누워있을 상황이 아니야. 응? 박서방하고 우리 다운이 장례식은 치러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우리 아기, 우리 다운이 그렇게 혼자만 보낼 수 없어. 나
나도 따라갈 거야. 세영아, 제발 정신 차려. 네가 이러면 애미는 억장이 무너진다.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야. 그렇게 거의 밤 미치광이처럼 저는 한동안 아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밥 한 숟갈, 물도 한 모금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타이에 의해 간간히 수액 정도를 맞아가며 겨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조문객들을 받았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도 저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영아, 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얼빠진 사람처럼 살 거야?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네 심정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세영아, 그래도 어쩌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 내 앞에서 그런 말들 좀 안 하면 안 돼? 이모는 결혼도 안 해보고 자식도 안 낳아봤지. 그럼 내 심정 1도 몰라. 뭐 아는 척 입 바른 말들 좀 그만하란 말이야. 그래, 나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봐서 네 심정 모른다. 그렇다고 너처럼 산송장처럼 지내는 게 할 도리니? 난 그렇다 치자. 나이 드신 엄마 생각해서 정신 좀 차리면 안 돼? 너 애 낳아봤으니 알 거 아니니? 지금 엄마 심정이 어떨지. 그래, 내가 모자란 년이다. 모자란 년이니 그렇게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이름도 모르는 년한테 아들까지 뺏기지. 난 그런 일 당해뒀어. 세영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너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왜 자꾸 사람이 변해가니?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너 배신감, 상실감, 슬픔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 힘든 거 알아. 그치만 그런 널 보는 엄마와 나도 쉬운 거 아니야. 너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도 힘들어. 그러니까 기운을 좀 내자, 응? 이모, 나 한동안 여행 좀 다녀올게. 이런 걸로 지내는 거 가족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 지낼 자신도 없고 마음 정리될 때까지 좀 돌아다니다 올 테니 우리 알아. 저는 그렇게 아이와 남편을 잃은 뒤 슬픔에 못 이겨 수년간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두 달 바람 쐬고 여행이나 하고 오자 생각하고 떠난 거였는데 정처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꽉 찬 머리와 가슴속이 조금씩 비워져 나가는 기분이 들어 여행을 멈출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들과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흔적을 치워서 없앨 자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내가 집에 들어갈 자신도 없었죠.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해소되지 못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 여자에 대한 증오심. 하루에도 수십 번 떠오르는 어린 아들의 얼굴과 아들아이의 살냄새. 그 사무치는 그리움까지 떨쳐낼 도리가 없어 저는 그렇게 전국을 하루에 8시간 이상씩을 걸으며 여행했습니다. 몸이 극한으로 힘들어지면
괴로운 감정들이 어느 순간 무뎌졌고 그렇게 조금씩 내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군산 지역의 어느 조그만 동네에 발길이 닿았고 그곳에서 아주 오래되고 예쁜 성당을 발견했습니다. 반나절 가까이 계속 쉬지 않고 걸었던 터라 다리를 좀 쉬고 싶어서 저는 그 성당 안으로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가서 간단히 기도를 드리고 가만히 앉아 휴식을 좀 취하고 있었는데 어린 남학생 한 명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기껏 해봐야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었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 그 남학생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남학생의 얼굴이 죽은 제 아들과 붕어빵이라 할 정도로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해서 그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저의 기척을 느낀 그 남학생이 기도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줌마, 저 아세요? 남학생은 의아스럽던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고 그 순간 역대급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아, 미안하다. 하늘나라로 떠난 아줌마 아들과 네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그만. 저희 엄마도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줌마 아들은 어쩌다 명을 달리했나요? 초면에 이런 말 묻는 거 실례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며 좀 민망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를 매만지는 그 아이의 손을 보며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하얗고 엄지손가락이 긴 손가락 모양새까지 명을 달리한 제 아들아이와 너무 똑같은 겁니다. 가만히 훑어보니 얼굴 생김새는 물론이고 목선이며 어깨 모양 체형까지 제 아들아이와 판박이었죠. 아마 제 어린 아들이 살아서 시간이 지나 키가 크고 나이를 먹으면 이런 모습의 남학생이 되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엄마가 안 계시면 넌 그럼 지금 누구랑 사니? 아빠하고 둘이 살아? 아빠는 엄마보다 더 일찍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저는 지금 이모하고 살아요. 친이모는 아니고 엄마랑 자매처럼 친했던 이모분이요. 남학생의 사정을 듣는 순간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학생의 이모라는 사람이 성당 안으로 들어와서 남학생에게 다가오더군요. 영훈아, 얼른 가자. 너 오늘 안과 가야 돼. 이렇게 미적거릴 시간 없어. 대답을 하고 일어서는 그 남학생의 뒤를 저도 모르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이모라는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남학생이 제 아들과 너무 닮아서 아까 대화를 좀 하느라 붙잡아 두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저희는 이만. 저기요. 혹시 이 남학생의 이름이라도 좀 알 수 없을까요? 명을 달리한 제 아들과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제가 마음이... 아들이 명을 달리했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과 우리 영훈이가 똑같이 생겼고요? 네. 저도 너무 신기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어요.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아드님 아빠, 그러니까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 그건 갑자기 왜요? 제가 갑자기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그래요. 실례가 아니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의 이름을 말했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이모라는 여자의 표정이 놀람과 경악으로 바뀌는 걸 목도할 수 있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안 그래도 그쪽을 제가 언제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일단 영훈이를 데리고 안과 볼일을 봐야 해서요. 갑작스럽게 그 여자와 약속이 잡혔고 저녁 7시쯤 약속 장소에서 이모라는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세상 인연 참 기구하네요. 이런 식으로 댁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모르고 전 제 딴에는 나름 수소문을 해서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남편분이요. 혹시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드님도 그때 함께. 그걸 그쪽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동승했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도 함께 명을 달리했잖아요. 그 여자가 사실 오늘 성당에서 봤던 영훈이의 친모입니다. 아니 그럼 그 아이의 아빠가 혹시 지금 제 남편이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영훈이 친모, 그러니까 경희의 친자매와 같은 사람입니다. 경희가 상간녀 누명을 쓰고 그런 변을 당했다는 걸 전 최근에 알게 됐고요. 상간녀 누명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전 분명 제 남편과 그 여자가... 경희 친척 어른께 최근에야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에 그쪽 친정어머니와 이모가 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다고요. 경희 식구들이 창피하다고 쉬쉬해서 전 그런 난리가 났던 걸 최근에야 알았네요. 더 이상 저와 나눌 말씀은 없을 것 같군요. 전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가셔도 좋으니 제발 제가 하는 말씀만 듣고 가세요. 저는 그 여자의 부탁에 겨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경희는 남편분의 내연녀가 아닙니다. 내연녀가 아니라뇨. 사고가 나기 전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잦은 만남을 가지고 그날도 저희 아이를 태우고 셋이서 가다 그런 사고가 난 건데요. 저기요, 경희는 영훈이의 친모가 맞고 그쪽 남편이 영훈이의 친부가 맞지만 남편분은 그야말로 영훈이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일 뿐이에요. 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게 설명을 해보세요. 경희와 경희 남편이 결혼했을 때 경희 남편, 그러니까 도율 씨가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도율 씨의 절친한 후배가 그쪽 남편분이었고요. 도율 씨는 의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방법이 전무하단 걸 알았고 평소 친동생과 다름없던 남편분께 정작 기증을 부탁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도일이라는 친형과 다름없는 선배 부부에게 정자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도일이라는 선배는 남편이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형제와 다름없는 형이었죠. 남편이 중학교 시절 동아리 여행을 가서 물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한 것을 본인 위험을 감수하고
남편을 구해준 은인이 도일이라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 선배에 관한 얘기는 저도 남편에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도일이라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요. 도일 씨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도일 씨는 남편분께 정자를 기증받고 아기가 태어난 후 일부러 남편분과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남편분도 동의한 부분이었고요. 남편은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성정 또한 온화한 사람이었고 이런 남편의 정자를 기증받기를 원한 도일 씨였다고 합니다. 도일 씨와 경희 부부는 그렇게 아기를 낳고 잘 살다가 영훈이가 돌이 좀 넘었을 때 도일 씨가 심장마비로 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경희 혼자 영훈이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 경희마저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경희가 남편분을 찾아간 거예요. 영훈이를 좀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요. 경희는 세상을 떠나면 영훈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많아 고민 끝에 남편분께 그런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이 그런 관계가 아니었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남편분은 그저 경희에게 남편의 친한 후배,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아니었어요. 경희가 남편분 만나고 와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멀쩡하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에게 괜한 부탁을 한 것 같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접겠다 말했는데 그날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모라는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미뤄두었던 일들을 처리했어요. 그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를 재생하면서 전 그날의 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죠. 일단 영훈이의 거취는 제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아니었다면 이런 부탁 드리지 않았을 텐데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아내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드님은 잠이 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병원으로 가야겠죠? 위열이 있어서 일단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여러 가지로 재혼시키는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저는 뒤늦게야 듣게 된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저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는 들어줄 사람이 없는 뒤늦은 사과를 몇 번이나 해야 했죠. 마음을 추스르고 저는 다시 군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라는 여자와 상의 끝에 영훈이란 남학생을 제가 입양해서 살기로 결정을 내렸네요. 제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라 영훈이에게 늘 미안했는데 제 입장에선 감사하지만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전 영훈이를 보는 순간 제 아들이 다시 환생에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오해가 풀린 마당에 남편의 아들인 영훈이를 제가 거두는 게 도리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 영훈이 정말 잘 부탁드려요.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참 잘해요. 심성도 아주 착하고요. 그러겠죠. 재원씨 붕어빵 아들이니. 머리 좋고 마음씨 착하고 또 잘생긴 것까지.
아빠를 똑 닮은 아이예요. 그렇게 말하는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고 말았습니다. 영훈이를 아들로 입양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물밀듯 밀려오더군요. 아주머니,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랑 아줌마 정말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걱정도 많이 돼요. 걱정하지 마. 넌 이미 아줌마 마음속에서 아줌마 아들이나 매 한 가지란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세요, 아줌마는? 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과 가장 닮은 사람이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아줌마 남편과 아들, 그 두 사람과 붕어빵인 너니까. 그리고 네 존재로 인해 아줌마를 괴롭게 했던 오해에서 벗어나게 됐어. 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줌마에게 아주 귀한 은인이란다. 그렇게 영훈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깔리는 고속도로에서 오랜만에 해가 지는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해 지는 광경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아주 오랜만에 하게 되더군요. 일몰의 풍경을 좋아하던 살아생전 남편의 음성이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당신 오해하게 해서. 미안한 건 나야. 고맙고 사랑해. 영원히. 저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수십 번도 더 반복한 것 같습니다. 이젠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픈 마음은 좀 접어두고 영훈이와 엄마로 행복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